숲 저편에서 누군가 낮게 외쳤습니다. 사자가 온다. 그 한마디에 나뭇잎 사이를 뛰어다니던 다람쥐가 멈췄고 물을 마시던 사슴이 고개를 들었고 심지어 하늘을 날던 새들조차 방연을 틀었습니다. 사자는 그저 걸었을 뿐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숲 전체가 그 이름 하나에 반응했습니다. 같은 시각 그 사자의 발밑에서는 아주 작은 개미 한 마리가 부지런히 흙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개미가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사자가 20걸음을 걸으면 숲 전체가 술렁이었고 개미가 20걸음을 걸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사자는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모르는 동물은 이 숲에 단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매일 자신의 발밑 흙을 다지고 길을 정리해준 그 작은 존재의 이름은 사자 자신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자는 그날 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질문 하나를 품게 됩니다. 나는 숲에서 가장 유명한 존재인데 왜 나는 점점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는 걸까? 여러분도 혹시 이런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영암 속 직함이 사라진 후 거울 속 나를 보며 낯설다고 느낀 순간, 혹은 자녀가 더 이상 내 이름이 아니라 그저 엄마, 아빠로만 부르게 된 세월 속에서 문득 내가 누구였더라 되묻게 되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사자는 그렇게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의 발밑에 있던 개미를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던 그 개미는 그런데도 흔들림 없이 매일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자는 궁금해졌습니다. 저 작은 존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대체 무엇을 위해 저렇게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는 걸까?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 하나를 오늘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 삶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일까요? 이 물음에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해주실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함께 나눌 수 있을 테니까요. 이 물음 끝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은 아마 자신이 평생 붙잡고 있던 것이 사실은 유명함이 아니라 전혀 다른 무엇이었다는 사실을 조용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공작새는 날개를 펼치면 온 숲이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봅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깃털 속에서 실제로 하늘을 나는 데 쓰이는 부분은 몇 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그저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 땅속의 지렁이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지만 그 지렁이가 파헤친 흙 덕분에 나무 뿌리는 숨을 쉬고 땅은 비옥해집니다. 공작새의 깃털은 천명이 기억하고 지렁이의 노동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숲을 살리는 쪽은 어느 쪽일까요? 이 우스운 대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그리스의 한 섬에서 어느 노예 출신의 이야기꾼이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짓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가 살았다는 시대는 신분이 사람의 값어치를 정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이름을 가진 자, 누구는 평생 이름 없이 그저 저 노예로 불리던 자, 그렇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런 시대에도 이름을 가진 자들이 정작 이름 없는 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는 사실입니다. 왕도 귀족도 밤이 되면 몰래 저 이름 없는 노예가 지어낸 동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자가 나오고 여우가 나오고 개미가 나오는 그 짧은 이야기들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한 질문을 대신 들었던 겁니다. 나는 지금 이름을 가진 쪽인가 이름 없는 쪽인가? 내가 가진 이 지위는 정말 내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 붙여준 것인가?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신분제는 사라졌고 노예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우화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아마도 인간이라는 존재가 신분이 바뀌어도 여전히 똑같은 두려움 하나를 품고 살아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잊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기억되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신분증을 목에 걸지 않아도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명함을 건넬 때 직함이 없으면 왠지 작아지는 기분 느껴보신 적 없으십니까? 모임에 나갔을 때 저는 예전에 회사 부장이었습니다. 라는 말을 굳이 덧붙이게 되는 순간들 말입니다. 신분제가 사라진 자리에 우리는 또 다른 이름표를 만들어 스스로를 증명하려 애쓰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옛날 사자와 개미의 이야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도 사람들의 마음은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사자처럼 모두가 알아주는 존재이고 싶은 마음, 그런데 동시에 그렇게 살다 보면 정작 소중한 것을 놓치고 마는 것은 아닌지 그 불안 역시 그때도 있었을 겁니다. 재미있는 건 이 이야기 속 사자가 처음부터 오만한 폭군으로 그려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자는 그저 우리와 똑같이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지극히 평범한 마음을 가진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개미 역시 처음부터 초연한 성인 군자가 아니었습니다. 개미도 한때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를 바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착한 개미와 나쁜 사자의 이야기가 애초에 아니었던 겁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두 가지 얼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마음, 그 두 마음 사이에서 사자도 개미도 그리고 우리도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래된 이야기 속에서 사자가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자를 구해준 존재는 다름 아닌 숲에서 가장 하찮게 여겨지던 아주 작은 존재였습니다. 사자는 그 순간 대체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 사자의 마음속에서는 무엇이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했을까요? 이제 그 첫 번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풍선은 부풀수록 가벼워 보이지만 사실은 속이 텅 비어갑니다. 반면 손바닥만 한 조약돌은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무게만큼은 거짓이 없습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숲에서 가장 부풀어 있던 존재가 바로 사자였습니다. 그날 사자는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배부르게 먹은 뒤였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완벽한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콧등 위로 뭔가 간질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자가 눈을 번쩍 떴을 때 그 콧등 위에는 아주 작은 개미 한 마리가 종종 걸음으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냐? 사자는 그 거대한 앞발을 개미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개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자를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지금 없애시는 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 제가 필요한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사자는 그 말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코웃음이었습니다. 숲의 왕인 자신에게 이 티끌만 한 존재가 도움이 된다니. 사자는 앞발을 거두었습니다. 개미가 우스워서 살려준 것이지 개미의 말을 믿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자는 그날의 일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숲의 왕에게 개미 한 마리는 스쳐 지나가는 먼지 같은 존재였을 테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사자는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고 맙니다. 발버둥 칠수록 그물은 더 세게 몸을 조여왔습니다. 포효에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많은 동물이 사자의 이름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길을 비켜주었는데 정작 사자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는 단 한 마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캄캄한 밤 어디선가 아주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개미였습니다. 개미는 사자의 몸을 올가맨 그물의 매듭 하나를 조용히 갉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밤새도록 수백 번을 물어뜯었습니다. 사자는 그 작은 턱이 자신의 목숨을 풀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이 틀 무렵 그물은 완전히 풀렸습니다. 사자는 몸을 일으켜 개미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개미는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자기 갈 길을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장면을 처음 떠올렸을 때 조금 싱겁다고 느꼈습니다. 은혜를 갚았으면 뭔가 극적인 대사가 있어야 하지 않나.
사자가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하고 둘이 평생 친구가 되는 그런 결말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다시 들여다보니 오히려 그 담담함이 더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자가 그날 밤 깨달은 건 작은 존재도 은혜를 갚을 줄 안다는 그런 교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자가 진짜로 마주한 건 훨씬 서늘한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숲에서 가장 강한 자라고 믿어왔는데 정작 내 목숨을 구한 건 내가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가장 하찮게 여긴 존재였다. 지금으로 치면 이런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생 회사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 많은 사람을 거느려 본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한창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이 넘쳐납니다. 전화도 자주 오고 약속도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에 눕게 되었을 때, 혹은 은퇴하고 명함이 사라진 뒤 진짜로 곁을 지켜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돌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화려한 인맥, 목소리 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평소에는 그다지 눈여겨보지 않았던 조용한 사람, 말없이 안부를 챙겨주던 사람, 그런 이가 정작 힘든 순간에 곁에 남아 있었던 경험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크고 화려한 것에만 눈길을 줍니다. 인맥도 관계도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를 은연중에 저울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작 매일 곁에서 별다른 말 없이 조용히 자리를 지켜주는 존재는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쳐버리곤 합니다. 배우자가 그럴 수도 있고 오래된 친구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매번 안부 전화를 거는 자녀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존재들을 화려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단치 않게 여기다가 정작 인생의 그물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을 때에서야 비로소 누가 진짜 내 곁에 남아 있는지 알게 되는 건 아닐까요? 사자는 그날 이후 예전과 똑같이 숲의 왕으로 살아갑니다. 여전히 모두가 사자의 이름 앞에서 길을 비켜줍니다. 하지만 사자의 마음속에는 이전에는 없던 질문 하나가 조용히 자리 잡게 됩니다. 내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이 곁의 존재들, 이들을 나는 정말 제대로 보고 있는 걸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려하고 큰 것만 줬던 눈을 잠시 거두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조용한 존재들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스스로 크고 화려해 보이려 애썼던 어느 존재의 이야기입니다. 그 존재는 과연 원하던 것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매미는 여름 내내 온 숲이 떠나가라 울어댑니다. 그 소리만 들으면 마치 숲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가장 존재감 있는 생명체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매미가 땅속에서 보낸 세월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끝나면 그 요란하던 울음소리도 거짓말처럼 뚝 끊깁니다. 소리가 크다고 오래 남는 건 아니었던 겁니다. 숲 어귀에 늙은 당나귀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방앗간과 시장을 오가며 살아온 짐승이었습니다. 누구도 당나귀에게 특별히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짐을 나르다 지치면 매를 맞았고 짐을 다 나르면 또 다른 짐이 등 위에 올라왔습니다. 당나귀는 그런 삶에 슬며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나귀는 숲길 한켠에서 낡은 사자 가죽 하나를 발견합니다. 사냥꾼이 벗겨놓고 미처 챙기지 못한 해지고 냄새나는 가죽이었습니다. 당나귀는 문득 장난기 어린 생각을 떠올립니다. 그 가죽을 자기 등에 슬쩍 걸쳐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마을 쪽으로 걸어 나갑니다. 처음 밭에서 일하던 농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자 형체를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도구를 내던지고 달아났습니다. 다음 장작을 패던 나무꾼도 도끼를 팽개친 채 산비탈로 굴러떨어지듯 도망쳤습니다. 마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사자가 나타났다. 당나귀는 그 광경 앞에서 태어나 처음 어떤 감정을 느꼈습니다. 평생 짐짝 취급을 받던 자신이 단지 가죽 하나를 걸쳤을 뿐인데 모두가 두려움에 떨며 자신을 우러러본다는 사실이 묘하게 짜릿했던 겁니다. 이게 이런 기분이구나.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우러러보는 이런 기분. 당나귀는 그날부터 매일 그 가죽을 걸치고 마을 근처를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혼비백산하며 흩어졌습니다. 당나귀는 그 반응이 좋았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존재감 있는 하루를 보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사실 이 대목까지만 보면 이 이야기가 그저 뻔뻔한 사기꾼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나귀가 결국 벌을 받는 권선징악의 이야기 정도로 지레짐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몇 번이고 다시 곱씹어 보니 조금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나귀가 원했던 건 사실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짐짝이 아닌 존재로 한 번이라도 대접받고 싶었던 겁니다. 평생 이름 없이 저 당나귀로만 불리며 등짝에 짐만 올려지던 존재가 단 하루라도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움 섞인 눈으로 올려다봐 주기를 바랐던 것뿐입니다. 이 마음 정말 그렇게 나쁜 마음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날도 당나귀는 여느 때처럼 가죽을 걸치고 마을 어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몽둥이를 든 사내들이 점점 당나귀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당나귀는 순간 이상함을 느꼈지만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등에 걸친 가죽 자락이 훌렁 들쳐졌습니다. 그 밑으로 낯익은 잿빛 털과 축 늘어진 긴 귀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뭐야, 저거 그냥 당나귀잖아. 한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뒤에 터져 나온 것은 웃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움에 떨었던 사실이 부끄러웠는지 그 웃음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 뒤에는 몽둥이가 뒤따랐습니다. 당나귀는 도망치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했을 때는 그 어떤 손가락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체가 드러난 순간 두려움은 곧바로 조롱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존재인데 가죽 한 장의 차이로 경외와 멸시를 동시에 겪은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런 순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SNS에 화려한 여행 사진과 값비싼 물건들을 올리며 이 정도는 사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던 적 혹시 없으십니까? 혹은 명절에 친척들 앞에서 넉넉하지 않은 형편을 애써 감추고 있는 척, 괜찮은 척 웃음을 지어 보였던 순간은요. 문제는 그 가죽이 언젠가는 바람에 들춰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들의 반응은 대개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안쓰러움 혹은 비웃음. 그런데 더 아픈 건 그 다음입니다. 가죽이 벗겨진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 이전과 똑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짐을 나르던 당나귀는 가죽을 걸쳤을 때도 벗겨졌을 때도 그저 같은 당나귀였을 뿐입니다. 저는 여기서 앞서 봤던 사자와 개미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그 개미는 자신을 무엇으로도 꾸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사자의 목숨을 구한 건 그 꾸미지 않은 개미였습니다. 반면 이 당나귀는 자신을 사자처럼 꾸며냄으로써 잠시 존재감을 얻었지만 그 존재감은 가죽 한 장만큼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남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은 정말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언젠가 바람에 들춰질 낡은 가죽 한 장일 뿐입니까? 그리고 그 가죽이 벗겨지는 날 그 아래에 있는 그대로의 나를 나는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호두는 껍질이 단단할수록 안이 비어있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겉이 두꺼운 것들은 종종 그 안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안이 텅 비어 있다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 더 단단해지는 건지도 모릅니다. 숲에서 가장 두꺼운 껍질을 가진 존재도 역시 사자였습니다. 사냥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사자는 여우와 늑대와 함께 사슴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사자 혼자만의 힘은 아니었습니다. 여우가 사슴을 궁지로 몰았고 늑대가 마지막 순간 목덜미를 물었습니다. 사자는 그저 가장 마지막에 가장 힘센 발로 숨통을 끊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슴을 나누는 순간 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슴은 네 부분으로 나눈다. 첫 번째 몫은 내 것이다. 내가 숲의 왕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목도 내 것이다. 내가 이 사냥을 지휘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목도 내 것이다. 내가 가장 큰 위험을 감수했기 때문이다. 여우와 늑대는 침묵한 채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몽. 이것도 내 것이다. 감히 이걸 건드리는 자가 있다면 그 자와 내가 직접 상대하게 될 것이다. 여우는 아무 말 없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늑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은 빈손으로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자는 혼자 사슴 한 마리를 전부 차지했습니다. 그날 밤 사자는 배가 터질 듯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뭔가 허전했습니다. 사냥이 끝나면 늘 여우와 늑대가 곁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은 아무도 사자 곁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자는 처음으로 그 넓은 굴 속에서 혼자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사자는 조금씩 눈치챘습니다. 사냥을 나가자고 하면 여우도 늑대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어느 날은 여우가 몸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다른 날은 늑대가 다른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픈 것도 바쁜 것도 아니라는 걸요. 그저 더 이상 사자와 함께하고 싶지 않은 것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자를 따르는 무리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사자를 두려워하며 멀리서 그저 고개만 숙이는 동물들만 늘어갔습니다. 사자는 여전히 숲에서 가장 강한 존재였습니다. 여전히 사자가 지나가면 모두가 길을 비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자는 아무도 자신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사자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사자의 마음을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 대목을 쓰면서 제 안에 있던 오래된 장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한창 바쁘게 앞만 보고 달리던 시절 주변에 사람이 넘쳐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이 무너지던 어느 밤 전화기를 들었을 때 선뜻 번호를 누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다는 걸 깨닫고 멍하니 앉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자의 그 텅 빈 굴이 그날의 제 방과 그리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자는 무릉덩이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춥니다. 목이 말라 고개를 숙이다가 물 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위풍당당한 숲의 왕의 얼굴이 아니라 지치고 쓸쓸한 어떤 존재의 얼굴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발밑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숙이니 그 개미였습니다. 그 개미는 사자를 두려워하지도 우러러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자의 얼굴을 가만히 올려다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많이 지치셨습니까? 그 순간 사자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백 마리의 동물이 매일 사자의 이름을 불렀지만 단 한 번도 사자에게 그렇게 물어봐 준 존재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자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어떤 감정이 목구멍 끝까지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건 눈물이었는지 아니면 오래 참아왔던 어떤 안도감이었는지 사자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작은 존재의 짧은 한마디 앞에서 숲의 왕이라는 그 무거운 껍질이 아주 잠깐 벗겨지는 걸 느꼈을 뿐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이름을 불려왔을까요? 그런데 그중 몇 명이나 우리에게 오늘 많이 힘드셨지요라고 물어봐 주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정작 그 사람이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는 묻지 않고 지나쳐 왔을까요? 사자가 평생 지키고 싶었던 건 몫이었습니다. 가장 크고 가장 확실한 목. 그런데 그 몫을 지키기 위해 사자가 내어준 것은 곁이었습니다. 가장 크고 확실한 몫을 손에 쥔 대신 사자는 가장 조용하고 사소해 보였던 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평생 놓치지 않으려 그렇게 애써온 것은 정말 끝까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모르는 사이 내어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늦가을 나뭇가지의 마지막까지 매달려 있는 이파리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이파리들은 이미 다 떨어졌는데 유독 그 이파리만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면서도 끝까지 가지를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이파리가 그렇게 끝까지 매달려 있어도 봄이 오면 나무는 다시 새 이파리를 틔운다는 사실입니다. 나무에게는 그 이파리 하나가 아니라 계절 전체가 필요했던 겁니다.
잠깐 이야기를 멈추고 우리 삶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주였습니다. 한 어르신이 아침 산책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엔 전화기가 쉴 새가 없었어요. 회사 사람들, 거래처 동창들. 그런데 요즘은 전화기가 하루 종일 조용해요. 명절에나 가끔 자식들한테 안부 전화가 오는 정도지요. 그분은 웃으면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웃음 끝에 뭔가 다른 것이 묻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서운함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다른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마치 평생 자신을 불러주던 이름들이 하나 둘 사라져가는 그 자리에서 혼자 남겨진 듯한 느낌. 우리는 살아오면서 몇 개의 이름을 갖게 됩니다. 누구의 자녀로 태어나고 누구의 남편 혹은 아내로 불리고 어느 회사의 과장, 부장, 사장으로 불리고 또 누구의 부모로 불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많은 이름 중에서 나이가 들수록 하나씩 지워져 갑니다. 퇴직하는 날 명함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직함이 사라지면 나는 이제 뭐라고 불려야 하나? 회사 안에서는 모두가 부장님, 사장님 하고 불러주던 그 이름이 문을 나서는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우리는 그저 누구 아버지, 누구 어머니 정도로만 불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 자녀들마저 독립해서 떠나고 나면 하루 종일 아무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문득 묻게 됩니다. 이름이 불리지 않으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저는 이 대목에서 앞서 봤던 사자를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숨 전체가 그 이름을 알던 사자조차 결국은 텅 빈 굴 속에서 혼자 잠들어야 했던 밤이 있었습니다. 유명함이라는 것도 결국 타인의 기억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그 타인들이 하나 둘 자리를 뜨는 순간 그 이름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런데 저는 최근에 조금 다른 장면 하나를 봤습니다. 어느 요양시설에서 봉사하시는 분의 이야기였는데 그 시설에 계신 한 할머니는 치매를 앓고 계셔서 자신의 이름도 자녀의 얼굴도 잘 기억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화분에 물을 주는 일만큼은 거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봐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화분이 시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매일 그 작은 일을 반복하셨던 겁니다. 봉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화분이 뭐라고 그렇게 정성을 들이실까 처음엔 의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죠. 그 할머니께는 그 화분에 물을 주는 그 순간이 당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확인하는 유일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름이 사라지고 기억마저 흐려져도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있다면 그건 어쩌면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혹은 무언가에게 필요한 존재다라는 아주 작고 조용한 확신 그것 하나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서 봤던 사자와 개미의 이야기들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았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결국 이름을 남길 것인가, 흔적을 남길 것인가를 묻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인가?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평생 그토록 갈망해온 것은 수천 명의 박수도 화려한 이름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단 한 사람에게라도 당신이 있어서 좋았다는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아무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는데도 평생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개미입니다. 이제 그 개미의 이야기 속으로 다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벚꽃은 1년 내내 준비합니다. 겨우내 앙상한 가지 속에서 조용히 힘을 모읍니다. 그런데 정작 그 화려한 절정은 단 열흘을 넘기지 못합니다. 반면 저 뒷마당의 소나무는 1년 365일 그저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서 있습니다. 누구도 소나무 앞에서 감탄사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지 않습니다. 그런데 벚꽃이 다 지고 난 겨울에도 숲을 지키고 있는 쪽은 언제나 소나무 쪽입니다. 이 오래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어느 우화 작가가 남긴 이야기인데요. 수먹이에 개미 한 마리와 배짱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름 내내 배짱이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랫소리는 어찌나 아름다웠는지 지나가던 새들도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일 정도였습니다. 그 옆을 지나가며 개미는 매일 나달을 하나씩 물어 굴 속으로 날랐습니다. 배짱이가 물었습니다. 넌 왜 그렇게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니? 여름은 노래하고 놀기 위해 있는 거야. 개미는 별다른 대답 없이 그저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그 모습이 배짱이 눈에는 조금 답답해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이야기의 결말은 겨울이 되자 굶주린 배짱이가 개미에게 구걸하러 갔다는 식으로 흘러갑니다.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의 이분법이지요. 그런데 정말 그것뿐이었을까요? 배짱이가 여름 내내 부른 그 노래는 정말 그저 시간 낭비였을까요? 그 노래를 들으며 걸음을 멈추고 잠시 숨을 돌렸던 새들에게는 그 여름날의 노래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까요? 반대로 개미는 그렇게 평생 나달만 나르며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여름 햇살 아래에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본 적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두 존재 중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두 존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시간이라는 것을 대하는 두 가지 다른 태도인 것 같습니다. 배짱이는 시간을 짧고 강렬하게 태웠습니다. 그 여름 한철의 노래는 누구도 흉내 낼 수 없을 만큼 뜨거웠습니다. 개미는 시간을 길고 촘촘하게 쌓았습니다. 하루하루는 볼품 없었지만 그 하루하루가 모여 겨울을 버틸 힘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겨울이 왔을 때입니다. 배짱이는 그 뜨거웠던 여름을 자산으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노래는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은 창고에 쌓이지 않았습니다. 개미는 반대로 여름 내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나달 한 톨을 쌓아 겨울을 견딜 힘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다음 부분입니다. 겨울이 되어 굶주린 배짱이가 개미의 문 앞에 섰을 때 그 순간 개미는 무엇을 했을까요? 원래 알려진 이야기 속에서는 개미가 문을 닫아버리는 결말이 많이 전해집니다. 내가 여름에 놀았으니 겨울에 굶는 것도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 결말이 못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 이야기는 그저 노력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차갑고 단순한 교훈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개미가 평생 나달을 나르며 배운 것이 겨우 그 정도였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상상해보고 싶습니다. 개미가 문 앞에 선 배짱이를 보고 잠시 멈칫했을 순간을요. 그 여름 내내 나달을 나르며 지나쳤던 그 노랫소리가 사실은 개미의 그 고단한 걸음걸음마다 작은 위로가 되어 주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의 양만을 놓고 보면 개미가 이겼습니다. 개미는 살아남았고 배짱이는 굶주렸습니다. 그런데 삶의 농도라는 것을 놓고 보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개미의 여름은 길었지만 흐릿했습니다. 배짱이의 여름은 짧았지만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진짜 지혜로운 삶이란 이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을 함께 지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개미처럼 묵묵히 하루하루를 쌓으면서도 배짱이의 여름처럼 가끔은 걸음을 멈추고 노래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삶 말입니다. 앞서 봤던 사자도 그랬습니다. 평생 자신의 몫을 쌓는 데만 몰두하다가 정작 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번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쌓기만 한 개미도 시간을 태우기만 한 배짱이도 결국 완전한 삶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개미처럼 시간을 쌓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배짱이처럼 오늘 하루를 태우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 두 가지 삶의 방식 사이에서 나는 지금 어디쯤 서 있는 것일까요? 저녁 강가에 나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결은 요란하게 부딪히며 흘러가는 물이 아니라 오히려 소리 없이 깊게 흐르는 물이 결국 가장 멀리 갑니다. 하루 종일 시끄럽게 몰아치던 여울물은 몇 걸음 못 가 잦아들지만 조용히 흐르는 깊은 물줄기는 밤새 쉬지 않고 흘러 결국 바다에 닿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어디쯤 앉아 계십니까? 거실 소파일 수도 있고 부엌 식탁일 수도 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낮게 깔려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아무 소리 없이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잠깐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오래 연락이 끊긴 친구일 수도 있고 서운했던 마음을 아직 풀지 못한 형제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매일 얼굴을 보면서도 정작 오늘 하루 어땠어라는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오늘 그 사람을 다시 만난다면 우리는 무슨 말부터 꺼내게 될까요?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지 성공한 사람인지를 먼저 떠올리게 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는지 그 조용한 순간들부터 떠올리게 될까요? 저는 앞서 사자의 이야기를 쓰면서 계속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젊었을 때 저에게 별 존재감 없어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없고 나서지도 않고 그저 늘 같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 그런데 지나고 보니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마다 아무 말 없이 곁을 지켜준 사람은 언제나 그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하게 저를 응원해준 사람도 아니었고 대단한 조언을 해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어 주었을 뿐입니다. 오늘 밤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중에 그런 존재가 있으십니까?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한 말도 없지만 그저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그 사람 말입니다. 혹시 그 존재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밤 이 마음을 내려놓는다면 어떤 마음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오래된 서운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왜 나에게 그렇게 했을까라는 마음 말입니다. 혹은 그것은 자녀에게 여전히 인정받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애썼다는 걸 알아줬으면 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혹은 이제는 사라진 직함 앞에서 여전히 놓지 못하는 미련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오늘 밤 그 마음 하나를 내려놓는다면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무엇이 조금 달라져 있을까요? 어쩌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곁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어떤 정답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사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여쭤보고 싶을 뿐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하루를 시작하게 될까요? 아니면 그 인정이 없어도 괜찮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아직 답을 다 내리지 못하셨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저 역시 아직 그 답을 완전히 찾지 못했으니까요. 다만 이제 우리는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던졌던 그 질문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 삶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일까요? 이제 그 질문을 들고 다시 그 숲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자는 늙었고 개미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숲에서 마지막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강물은 흘러가면서 자신이 지나온 자리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강물이 지나간 자리에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골짜기가 남아 있습니다. 강물은 이름이 없어도 산을 깎고 길을 만듭니다. 흐르는 것은 잊혀도 흐른 흔적은 남는 법인가 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 숲의 사자는 이제 늙었습니다. 한때 우렁차게 울리던 그 포효 소리도 이제는 힘없이 잦아듭니다. 걸음도 예전 같지 않아서 낙엽을 밟는 소리조차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숲의 젊은 동물들이 더는 이 늙은 사자의 이름을 부르며 길을 비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숲 저편에서는 이미 새로운 사자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젊고 우람한 그 새 사자의 이름 앞에서 동물들은 다시 술렁이며 길을 비켜 서고 있었습니다. 늙은 사자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이름도 저렇게 불렸었지. 그런데 이제는 다들 저 이름을 부르는구나. 이상하게도 그 마음은 서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마치 저물어 가는 노을을 바라보듯 그 사자는 자신의 이름이 저물어 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걸음을 옮기던 어느 오후 익숙한 길 하나를 지나게 됩니다. 비 온 뒤에도 질척이지 않고 늘 단단하게 다져져 있던 그 작은 길이었습니다. 사자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그 길을 가만히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 길 위로 아주 작은 발자국들이 여전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다람쥐가 지나가고 어린 사슴이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길을 누가 만들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하게 그 길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개미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요. 그런데 그 개미가 평생 다지고 정리했던 그 작은 길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누군가의 걸음을 돕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기념비도 없이 그저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숲은 사자의 이름을 서서히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숲은 그 개미의 흔적만큼은 여전히 매일 밟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잊혔지만 흔적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장면을 쓰면서 문득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이 늙은 사자처럼 자신의 이름이 다른 이름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직함도 사라지고 명함도 사라지고 어쩌면 시간이 더 흐르면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의 수도 하나씩 줄어들 겁니다. 그것은 서글픈 일이 아니라 그저 강물이 흘러가듯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 이름이 잊혀진 뒤에도 여전히 남아있을 무언가가 있는가 하는 것 말입니다. 그것은 거창한 업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준 작은 습관 하나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건넸던 따뜻한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 힘들었던 어느 날 묵묵히 곁을 지켜준 그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하며 저는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 삶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일까 하고요. 이제 그 질문을 조금 다르게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름이 사라진 뒤에도 누군가의 걸음이 조금 덜 힘들어졌다면 그것도 하나의 삶이 남긴 이름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숲이 내 이름을 얼마나 오래 기억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 내가 지나간 자리에서 누군가의 발걸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졌다면 어쩌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조용히 구독 버튼 한 번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이렇게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하나 남겨주시는 것도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이라면 사람들이 오래 기억하는 이름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아무도 그 이름을 몰라도 누군가의 삶에 조용히